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9일 오늘 8.15 머니톡 찐시황 7월 두 번째 주입니다. 예, 마감이 됐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상황들 한번 점검해보고 거기다가 다음 주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또 항상 그렇죠. 고민의 고민이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지금의 증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시장이 저점을 자리를 싹 잡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통 시장이 여기서 요만큼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2276이 단기 저점 그리고 또 2350선 그러면은 약한 저점 대비해서 한 7, 80포인트 좀 올라왔나요? 네. 근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올라온 거는 주역이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나머지 줄들도 이제 따라오려고는 하는데 뭔가 계좌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현상.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보면은 지수와 함께 종목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움직이는데 그 나머지 종목들은 이거 반등 맞아 아니야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다들 삼성전자 눈치만 보고 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번 주에도 펼쳐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반등 기조를 계속 이끌어내고 거기다가 나머지 종목들이 좀 순환식으로 그동안까지는 순환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조금 올라갔던 종목들 다 끌어내리려고 바빴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좀 밀린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저점에서 좀 다들 확보가 되는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이번 주부터 또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먼저 미국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또 가장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단 0.12%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그냥 시작은 얕게 시작했다가 그래도 쉽게 안 무너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줬죠. 특히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였는데 그나마 다우는 소폭 하락, 나스닥은 소폭 상승 이런 쪽으로 약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거죠. 고용 37만 명 증가. 보통 그랬습니다. 한 25만 명 정도에서 예측을 하면서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이 오히려 고용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될 만한 명분이겠네? 악재. 그리고 또 반대로 15만 명대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연준이 액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 침체에 대한 오히려 이게 가속화가 되는구나. 어떻게 악재.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다고 봤는데 그나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지금 연준의 입장 쪽에서는 75bp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계속 가는 입장 쪽에서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결국 시장은 그냥 고민하다가 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6월 실업률 3.6%. 아직까지는 견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 저희가 보통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연준이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올린다는 걸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딱 금리로밖에 못 움직입니다. 나머지는 공급 관련된 사이드의 여러 가지 변화나 지금 물가를 올리는데 핵심적인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는 지금 연준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모든 거를 금리를 빨리 올려서 이 수요를 죽여야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는데 하지만 지난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와는 좀 다른 현상이 과거에는 모두 다 보면은 거의 다 고용에 대한 악화를 가져오면서 이게 공통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견고한 고용이고 거기다 나오는 지금 지표 정도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특히 미국의 GDP 성장률이 두 분기째 마이너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보게 되면 거의 역전 3번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우려감이 좀 큰 상황에서 거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공식 사실화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이 현상이 저희가 얘기하는 그 경기 침체의 강도는
고용만 살아있으면 그렇게 크게 어떤 부담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얕은 좀 약한 경기 침체 정도로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번에 많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체는 침체인데 이게 아마 그 연준이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를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어렵죠. 뭐 그 강도까지 체크해야 되고 막상 또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주식하는 게 이렇게 터프한 직업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결론은 지금 다 떠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직전 고점 때 또 중요한 저항선 검은색 선으로 표시한 때 바짝 들어서 있고 그리고 거래는 못 다르지만 그래도 기술적인든 뭐든 간에 올라오는 게 어디냐라는 쪽에서 좀 바싹 들어와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한 11,900선의 요 앞에 저항권, 그러니까 짧게 보게 되면 11,700선, 11,900선 여기 저항을 좀 거래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안착하고 다음 요때는 그래도 그렇게 큰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돌파하고 다음 한 12,500. 요 정도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일단 저항권.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다 해결하고 한번 시도를 고개를 쭉 들었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를 삼고 분위기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도 잘 견뎠습니다. 주봉상에서도 패턴들 잘 견딘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월봉상에서도 지금 장기 패턴들 쪽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의 마디 쪽에서는 이게 지금 바닥이 완성되느냐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서도 지금 일단은 급하게 내려온 거 돌리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12,500이면 딱 요 정도쯤 되죠. 이게 돌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또 하나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일 수 있는 게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이제 7월 중반부터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쫙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CPI 발표부터 기업들 실적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3일부터 한 7월 말일까지 요때가 거의 다 집중되어 있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표부터 거기다가 연준의 FOMC 회의부터 근데 FOMC 회의는 뭐 거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저희가 지금 75bp는 다 거의 100%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뭐 큰 악재겠느냐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이벤트가 많게 되면은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런 거 다 뚫고 소화하고 시장이 계속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변동폭이나 시장의 출렁임들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럼 요거까지 다 끝나고 8월 달로 넘어간다. 그러면 8월 달은 약간 좀 기업들 실적 관련된 내용에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인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매크로 지표도 중요하겠고 거기다가 금리가 어떻게 되는 이런 경로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 실적 같습니다. 그 기업들 실적들이 눈높이가 많이 좀 약간 계속 내려오겠죠. 예, 내려온 만큼 그에 걸맞는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겠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이번에는 그래도 선방했다. 하반기는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가 수준 급하게 올라왔고 거기다가 연준은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있고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쪽에서 하반기를 어떤 기업들의 전략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잘 나왔다고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지 않다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하락한 게 일단 매크로 관련된 걸로 1차. 2차는 기업들 실적 관련된 부담감으로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기업들 내용들을 또 체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몰려있는 게 한 또 7월 중반부터 7월 말일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쫙 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화 체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또 7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 해외 기업들도 다 이제 비슷한 현상이겠죠. 그래서 국내 지수도 그런 현상을 그대로 받게 되면은 아마 좀 너무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에 쫙 밀어버리고 보통 한 이렇게 갔으면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다 그러면은 지난번 저점 때까지는 좀 들어왔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밀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돌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정상 아닐까요? 그 최소한 예의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의 따윈 필요 없어. 우린 돈이 먼저야. 쭉 밀어버리는 네, 그렇죠. 예, 공매도와 한국 시장에 나오고 있는 좀 취약한 건 다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이격도 저 안까지 한번 확 들어갔고요. 지금 다시 반등 보이지만 또 다시 찍으면서 변화가 나왔고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일단은 좀 짜증나긴 하지만 결국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리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숨통은 트입니다. 항상 그래 놓고 여의치 않아서 다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이격도 패턴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과매도권 들어가고 과매도까지 약간 살짝 터치를 하는, 물론 이날 종가는 더 밀렸다고 하더라도 터치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엉덩이가 약간 올라가는 짝꿍댕이죠. 예, 이런 패턴으로 딱 저 아닙니다. 예, 근데 이런 쪽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래도 어렵게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느끼는 거는 시장은 일단 단기 관점에서는 단기 반등,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압박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만큼 단기적으로 반등이 얼마까지 가고 미국 시장이나 동양과 얼마까지 좀 더 연장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앞서 보셨던 이격도에서도 한번 확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의 목표치를 찾게 되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은 한번 낙폭이 과하고 이격이 강하게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쭉 하고 들어와서 이격도 상단부, 그리고 거의 요 정도죠. 폭은 그렇게 2600선에서 2750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때 참 기간도 오래 걸리고 참 별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부분까지는 들어왔던 기억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낙폭이 크고 그에 따른 변화를 봤을 때 그렇다고 또 그대로 쭉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안쪽까지 들어와 준다라고 보게 되면 한번 이 바닥까지 터치한 이격도가 적어도 그 안쪽까지 들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봤었을 때는 아마 폭을 뭐 거의 비슷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300선에서 한 2450, 일단 여기가 또 1차적으로 걸리는 비슷한 상승률이겠죠. 예, 그렇게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 다 바라보고 또 저항선이 쭉 내려오는 것까지 거의 비슷하게 터치하는 과정. 이런 게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건 단기 반등 쪽에서 얼만큼 들어오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물가 수준이 드라마틱하게 내려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즉 지난번에도 유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저런 식으로 갑자기 확확 밀리게 되는 건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또 분분하게 유가가 올라갈 때는 물가 때문에 안 좋아서 빠진다고 하고, 유가가 또 급락하게 되면 또 불안해서 빠진다고 하고, 뭐 어디 장단을 맞추려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으신데, 중요한 거는 유가의 동향들이 하방 압력을 서서히 받아가면서 내려가는 것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 내려가는 것과, 그러니까 즉 매크로 지표가 이렇게 팍팍 움직이는 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게 아닌 중에서도 유가 같은 경우는 또 경기와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하게 되면 좀 죄송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는 일단 물가 수준 압력들이 얼만큼 완화되는지의 흐름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연준의 또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한 이틀째 외국인들이 좀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팔아치워 놓고 뭐 1,500억, 2,500억 사주는 게 고마워해야 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래도 파는 것보다 이게 어딥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뭐 공매도 청산이건 신규 매수건 아직 파악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좀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면 한 3천억, 5천억 정도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줘야 가장 좀 패턴들이 좀 단기 반등 쪽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한 2,450선 정도로 맞춰주면서 시장 변화들 체크하면서 또 단기적으로는 좀 숨통을 돌리는 쪽으로 보이는데 아직 변한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경계감은 늦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오지만 또 주변 여건들 이것저것 체크해 봤는데 또 수급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물가 수준이나 그리고 계속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계속 올라버려요. 꾸준하게 지금 뭐 100달러 밑으로까지 한번 갔다가 이게 또 반동작용이라고 그러죠. 한번 훅 밀어놓고 변화가 없는데
꾸준하게 다시 올라서 뭐 $120 이상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물가 수준 제대로 떨어지지 않게 되고 거기다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오늘 보니까 또 한동안 아예 저 곡물 가격 쭉 빠져서 이제 좀 한숨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미국의 소매 가격 같은 경우 보니까 뭐 6%인가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게 안심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물가 수준이 여전히 또 고공행진을 펼친다. 하반기에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처음에 강하게 나왔다가 하반기에는 좀 완화된 시그널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런 고공행진이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하락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반등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 경계감이나 또 주변들 챙기는 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기업들, 그러니까 매크로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를 다 보긴 보지만 이걸 가지고 또 예측이나 이걸 통해서 이거 어떻게 돼라고 매크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 이건 예측도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또 거기다 나오는 변화 가지고 또 이럴 때는 이래서 호재, 같은 걸 가지고는 또 이래서 악재, 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다 그냥 갔다가 지난번에 했던 귀걸이가 갑자기 반지로 가고 반지가 코걸이가 되고 뭐 정신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아마 지금부터 챙겨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계좌의 종목들 A, B, C, D, E 그러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들이 지금 뭐 물론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30% 손해났습니다. 그럼 30% 손해난 기업이 상반기까지는 기업 실적들 괜찮았는데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실적과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라는 쪽에서 기업들 나오는 코멘트들과 이번에는 기업들에서 얘기하고 보통 보면은 사업 보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요즘엔 되게 친절하게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문서로도 나오면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거 봤던 것만큼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번 반등을 통해서 비중을 좀 줄여가든가 아니면 좀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30% 왔다가 마이너스 20% 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낙폭이 커져서 저 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방지는 좀 해줘야 됐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내 계좌는 주식은 한 개도 주식만 있고 주식 부자고 대주주고 이러면 현금 대응할 여력들이 없게 되면 또 뭔가를 시장에 맞춰서 액션을 할 대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뭐 글로벌 나왔던 얘기들 금리 인상에서 경기 침체까지 경도 뭐 멋있게는 썼는데 다 드린 내용 얘기 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하나 지금 혹시나 이번에 일본의 또 총리의 전 총리죠. 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일본이 과연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가라는 쪽에서 다른 것보다 그거 하나만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엔화가 지금처럼 엔저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갔다가 혹시 엔화가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로 갔던 엔저가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달러당 135, 136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엔화가 강세로 가는 국면들이 나와서 뭐 130 뭐 이런 식으로 뭐 깨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엔고 현상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이 뭐 수출 쪽에서 경쟁하다가 뭐 도움이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수급 측면 쪽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엔캐리 자금이란 엔화의 하락, 그러니까 충분히 싼 엔화를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금들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게 청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위험자산 쪽에서도 이런 충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엔화의 변화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도 그냥 이런 거 뚝뚝 다 잘라먹고 결론만 말씀드리려면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달러화를 엔화가 강세, 달러화 약세를 일으키는 변화가 될까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데 저희는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엔화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마 어제 나왔던 환율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원화는 오히려
약세 요인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상황들을 달러화가 약해지면 원화 통화가 강세로 될까 이래서 한국 시장에 도움이 돼서 외국인들이 살까 이런 쪽으로보다는 복잡하죠. 예, 환율의 세계는 부부의 세계만큼이나 참 복잡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과 시장의 변화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그나마 시장에서는 에이, 이 정도면 됐다, 좀 잘했다라는 분위기인데 이게 얼만큼 안도를 가져갈지,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들 자세히 모릅니다. 얼만큼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서 나머지가 부진했는데 끌어냈는지 이런 거 다 모르는데 중요한 첫째는 삼성전자, LG전자 이번에 실적 발표했던 게 예상보다는 다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이면 됐다라고는 하지만 불확실성 해소라고는 보지만 이 과정 쪽에서 아마 환율로 인해서 덕을 본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5%에서 10%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를 빼고 나게 되면 환율 효과가 만약에 없다고 하게 되면 별로 안 좋았구나 라는 인식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환율 효과와 그리고 또 지금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IT 반도체 쪽의 전반적인 상황들은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왔을 때 이거를 판가를 인상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게 Q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향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Q와 관련된 수요가 직접적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러니까 즉 덜 팔릴 것인가, 더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만큼 안 좋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매출 자체와 영업이익들이 다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제 다 26일, 27일 이때 본실적 발표할 때 IR 내용들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아직 지금은 이 정도 발표한 실적 가지고 안 좋게 생각했다가 그나마 이 정도 실적에 대한 변화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를 하면서 IR 그리고 또 하반기 기업 실적에 대한 예측 회사 측의 반응들 이거를 생각해 보자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렸던 7월 중반 이후에 집중된 이벤트 이쪽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들을 잘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잘 극복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게 되면은 8월 달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하고 있는데, 근데 8월 달도 계속 또 체크할 건 그거죠. FOMC 업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잭슨 홀 미팅이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나오는 물가 수준 계속 체크는 시장은 할 거고, 그래도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냐 아니면 떨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확인을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 반등은 시도할 흐름들, 중기적으로는 아직 끝나 보이지 않은 이런 상황들, 이런 쪽에서 기업 실적과 거기다가 또 나오고 있는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바라볼 때 2350이 딱 이 정도입니다. 월봉상으로 그냥 상승 수직 하락 했을 때 약간 좀 숨통 트이는 가격대, 그래서 이 정도다 보니까 그 안쪽까지에 대한 흐름들은 돌아오겠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제 월봉상이다 보니까 좀 긴 그림이죠. 그런 쪽에서 이게 한 번에 찍고 돌아와서 그냥 끝내느냐. 그러니까 보통 단기 바닥 만들 때는 이런 표현 써서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이게 확 밀렸다가 거기서 한번 깔끔히 정리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번에 쫙 수직 V자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깔끔한 반등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시도하고 이제 몇 차례 한 다중바닥 형태로, 그러니까 들어갔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거를 몇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과정 쪽에서는 저희 진짜 멘탈 다 그냥 탈탈 털리죠. 예, 그런 과정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요 저점을 만드는 패턴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보니까 예탁 자산이 벌써 55조대. 그러니까 한때 저희가 한 62, 3조는 예탁 자산 많이 들어왔어라고 하는 게 계속 쭉쭉쭉 빠집니다. 시장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에 첫 번째 반증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신용잔고가 17조 5천억 대가 살짝 무너졌는데 이게 또 기회만 보게 되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기조도 있겠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17조 5천억이 과연 이게 많은 수준이냐, 적은 수준이냐, 아직은 가늠이 안 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탁자산이 빠지는데 예탁자산 대비의 신용잔고 비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탁자산이 빠지는데 오히려 시중잔고는 그대로 있다든가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예탁자산 비율은 올라가는 꼴이 되겠죠. 그게 시장에는 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 반등권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내 종목들이 얼만큼 또 이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 이때 주도주가 무엇일까 뭐 가진 어떤 시장의 내용들을 체크하고 보시려고 노력할 텐데 아마 일단 첫째는 그거 같습니다.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첫 번째는 낙폭과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1차로 반응하면서 지수와 그래도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동행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이슈와 또 이제 섹터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다들 그런 생각하거든요. 계좌가 이렇게 많이 깨졌는데 한번 빨리 돌릴 만한 종목 없을까? 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로 막 몰리는 현상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주도적인 섹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되 보니까 요즘에 뭐 A스토리 뭐 이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도 좀 강하게 몰리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에이 이걸 못 봐가지고 저한테는 에이 스토리입니다. 못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놓쳤기 때문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조건을 약세장 때 거래 증거와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17,000원대에서 27,000원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것만 앓고 따라가는 데 근데 과거에 보면은 그 킹덤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부각받고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을 때 이때 보게 되면은 주가가 10,000원대 있던 게 순간적으로 몇 달입니까? 이게 지금 월봉으로 볼까요? 네, 월봉으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3개월 만에 지금 10,000원 있던 게 거의 50,000원까지 5배 났습니다. 이건데 물론 이때는 저희가 다 2020년, 2021년 장세다 보니까 될 만한 종목들 폭발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와서 끌어내느냐.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A스토리의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킹덤 효과가 나오면서 거의 회사가 확 변하는 걸 보여줬어요. 순이익이 170억까지 나옵니다. 올해도 거의 그 정도까지 영업이익 170억대까지 매출액 1,000억대까지 작년 대비해서는 또 2배죠.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2,300억대. 이게 13% 올라온 걸 반영 안 했겠네요. 근데 그러면 한 2,500~600억대 된다고 하더라도 170억 나오는 컨텐츠 회사가 또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2,500억 정도다. 많이 비싸다고 보긴 힘들겠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주가에 대한 탄력들.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오르면 또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시장의 어떤 종목들이 변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또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나오겠죠. 이를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앞으로 관건은 그거 같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뭐 4%대 뭐 이렇게 나오고 넷플릭스 1위 찍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또 연결돼서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킹덤 같은 경우는 막 좀비들이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특정 매니아층 중심으로만 보게 됐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휴먼 가족 드라마 뭐라 그러죠? 이걸 장르가? 뭐 이런 쪽으로 나서 약간 좀 본인의 좀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나오는 이런 따뜻한 드라마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그때보다는 좀 더 저변이 다양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물론 봤느냐? 못 보고 이런 얘기 드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보고 지금부터 정주행하겠습니다. 주말에 정주행하고 A스토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올랐는데 더 갑니다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적정한 자리 들어오게 되면 대응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시장에서
약간 주도적인 모습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섹터가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관련된 영상 콘텐츠 쪽에서 같이 움직일 만한 종목들 없을까? 이런 변화가 없을까? 그러면은 먼저 지금 보게 되면 뭐 버킷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들도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성장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이거를 지금 특수효과 관련된 쪽 그리고 또 AR, VR 쪽 뭐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가 10%인가 또 쭉 올라왔죠. 이런 효과까지 같이 가세했을 때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한때 꿈을 먹고 자랐던 성장주가 이런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쪽에 A스토리가 움직이고 그러면 아니 나는 나도 뭐 이러면서 야나도 죄송합니다. 야나도 종목이죠.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왔을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뭐 비슷하게 보면 NEW 이것도 실적 동향을 체크해 보시고요. 올해 적자보다가 턴어라운드 나올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고개를 살짝 들겠죠. 게다가 또 이런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보니까 사마 네트워크스 이것도 작년에 턴어라운드 성공했고 올해도 확장세로 나온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꾸준히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 물론 예전에는 주가 수준이 비쌌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런 A스토리 효과와 함께 또 동반적으로 움직이는지의 어부들 같이 또 안쪽에서 턴어라운드 종목들 몇 개 찾아놓고 A스토리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나라는 것도 비교하시면서 매매는 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나도 매매법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예, 그런 섹터와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서서는 뭐 시장 얘기들 대충 이런 식으로 뭐 변화들 단기 반등과 중기적인 또다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을 좀 대비하는 전략 중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어렵죠 다. 예, 뭐 단기 반등 얼마까지 나올지도 모르겠고 중기에 또 어느 정도에서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 중에서 물가가 잡힐 수 있을 것인가지도 모르겠고 예, 모르겠는 것 투성입니다. 네, 잘 알면 그게 주식이 아니죠. 뭐 명쾌하게 보여준다. 이거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뭐 적어놓고 다 이렇게 적어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과 시장 흐름들, 그러니까 시황 얘기할 때는 별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종목 얘기할 때는 그래도 좀 집중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번 주에는 그런 거 좀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았던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뭐 한국항공우주도 말씀드렸고 아니 그때 또 방산주도 갑자기 급락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항공우주도 보게 되면은 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버팁니다. 어디 버티죠? 지금 이 주요한 지지권 쪽에서 안 밀리고 버팁니다. 근데 그때 기관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해도 묵직하게 외국인들이 잡아준다. 안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항공우주를 볼 때 딱 가격 하나 요것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밀린다고 하더라도 48,000 그러니까 49,000원대죠. 정확하게는 48,800원. 49,000원대 중심으로 크게 안 밀리는지 확인되고 여기서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좀 더 약간 더 보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지에 대한 모습들인데 약간 용기 있으면은 여기서 사도 됩니다. 사도 되고 이걸 회복하는 쪽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사신다고 하더라도 항상 짧게는 요 지지권들이 지지되는지 보고 지지가 안 되는 패턴들이 나온다. 그냥 손절이죠. 그래서 기대에 따라서 못 움직이는 주가 거기서는 밀렸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지금은 안 되게 되면은 내가 보고 있던 자리 쪽에서 손절 좀 타이트하게 잡고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정리하고 그냥 기다려보고 하는 이런 전략이 좋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또 체크할 건 체크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또 OCI 이것도 억울하죠.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 오늘 미국에서도 태양광 업체 보니까 또 반등폭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은 단기 수급 좀 어지러워지고 있고 게다가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인데도 못 가요. 참 시장이 뭘 보고 저러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종목 말씀드릴 때는 딱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 손절가, 그래서 리스크 관리할 때 가격대를 더 강조드립니다. 위로 가는 거는 저게 다 IP예요. 근데 리스크 관리할 때가 제일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OCI는 지금 12만 원대 초반대가 지금 이게 살짝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11만 9,500원. 네, 500원 살짝 뺐습니다. 이 정도 이탈하게 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일단
이제 중기적으로 박스권 위 안쪽에서 노는지의 흐름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11만 9,5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는 여전히 흐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에너지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바로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한 변화만 없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포인트는 좀 맞아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쪽도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CS 윈드 이런 쪽도 많이 밀렸다가 돌아가긴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CS 윈드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삼강 MNT가 조금 더 매매하기가 좀 좋았던 기억은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풍력 쪽은 왠지 손이 이쪽의 종목들은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 역배열이죠. 근데 지금 하도 이랬다가 좀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항이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5만 3천 원대 정도가 지금 저항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할지 요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저점대 다시 이탈한다. 뭐 어떤 이유를 갖고 간에 지난번 요 저점대를 다시 이탈한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리스크 관리 때 하시면서 이쪽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패턴상 태양광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풍력은 제 기준으로 만약 갖고 있다. 물렸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53,000원대를 강하게 돌파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뭐 강원랜드 말씀드렸고, 이게 혹시, 지금 분위기 쪽에서 한번,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좀 다시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가 안타깝게도 제유액입니다.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혹시 뭐 배당이나 좀 변화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13일 날 정부에서 또, 거리두기 운동 재조정이 들어간다고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다시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CJ 대한통운입니다. 의외로 이쪽이 강합니다. 수급 괜찮아서 변화가 좀 들어오나 싶은데 기관 꾸준히 사고 있고요. 지금 물류 쪽에서 해운 쪽은 지금 육상 운송 쪽에 좀 더 각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택배 쪽이랑. 이쪽은 그래도 강자 쪽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고민하다가도 한 단계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기대하기도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좀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안쪽에서 좀 저항선 돌파해서 위쪽으로 이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짧게 보게 되면은 11만 9천 원대 이탈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위쪽으로는 계속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 흐름을 체크해 보면서 한번 위쪽의 타진들 보긴 봐야겠는데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좀 강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저런 거 관심 없어. 하지 마세요. 네. 무거운 이런 종목들 못하겠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쭉 밀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코스모신 소재. 이거 또 양극재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지만은 또 한번 그때가 바닥이었죠. 바닥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 좋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계속 움직임 위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815 모니톡 오전 라이브 맞죠? 오전 라이브 시황. 네. 여기서 저거 좋아 보여서 샀어. 역시 김민수 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53,500원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라면 이번에 산 거 여기서 한번 정리하는 관점 쪽으로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틱돌이니까. 네. 한번 수익 난 거 저는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까지 들어온다라고 되면 챙기고 다시 보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그 정도의 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쭉 가는데 에이 싸게 팔았고 저기까지 가네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또 그때 나오는 수급이나 탄력들을 보아야 되겠지만 1차 저항권이 여기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47,500원 정도가 이탈한다. 여기는 별로 안 좋은 가격. 이탈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시 또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이쪽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TCC 스틸 이쪽도 말씀드렸는데 패턴은 올라가는데 요 박스권 상단부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여부들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이번에 투자하면서 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캔이라고 하는 외관을 쌓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수혜적인 종목들 TCC 스틸 지금 상신 EDP 그거는 또 삼성 SDI 향이죠.
그리고 또 동원 시스템즈, 그리고 뭐 테이펙스 이런 회사들도 다 같이 연동돼서 이 원통형 배터리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TCC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요즘 이쪽에 관심이 많아졌죠. 원통형 배터리에 따른 이런 변화로 관심이 많은 종목들의 섹터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하는 쪽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많이 빠졌는데 못 올라가는 종목 쪽에서 한번 관심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NHN 한국사회보결제. 예, 그날만 딱 움직이고 또 잠깐 주춤하네요. 근데 의외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동향이 수급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수급이 좀 멈춰줘야 변화가 나올 텐데 바닥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좀 움직이는데 탄력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목표는 지난번에 한 15,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보되 지금 이제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이때 12,000원대만 이탈하는지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만 안 이탈되고는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요 정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저점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관점 쪽에서 이 정도 보시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많이 빠진 대표주자 도전비지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까? 37,500원이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점에서 딱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 지지권, 그러니까 여기 이탈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때 33,000원 정도, 예, 이 정도죠, 예, 33,000원 정도를 이탈하면은 안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기서의 변화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들어갔다도 손절 가격이죠. 예, 보시면서 이 안쪽을 안착해서 딱 들어온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도 아직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도 쪽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라리 지금 자율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걸 다 극복해냈느냐, 아니면 외국인들 매도세가 들어왔다가 딱 멈추었을 때 반응이 나오냐,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역배열이고 이런 상황 쪽에서 좀 어렵긴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렇게 많이 하락했으면은 좀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죠. 거기다가 회사 다 어떻게 보면은 실적들이 적절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마당 쪽에서 변화를 지켜보자라고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 별 중요한 거 없고 또 롯데칠성 삼양식품 지금 음식료 쪽에 대한 종목들을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쪽을 보게 되면 롯데칠성 오버행 이슈 얘기 나왔다가 주가는 살짝 돌아가는데 이런 오래된 회사의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는 쉽게 이거를 정리가 되는 관점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17만 5천원대 저항을 안착하느냐가 살짝 중요하겠죠. 이거 안착해서 들어온다라고 되면 그래도 지금 입장으로는 이거 막 들어오네요. 네. 지금 입장으로 잠깐만요. 예. 이거 어디 갔지? 이건가? 네. 어이구, 깜짝이야. 이게 없어져가지고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으로 안착해서 변화가 나오는 거, 요거 체크를 하다 보면은 성수기인데 그래도 펩시 콜라 제로 라임 맛있는데 한번 올라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동향들을 보자라는 얘기였고요. 근데 반대로 혹시나 이 오버행 이슈가 좀 심각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지난 저점대 라인들 이탈하는 과정 쪽에서 16만 5천원이네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삼양식품 요즘 최근에 또 견조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또 소매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고점에서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요 단계들, 그러니까 9만 5천 원이죠. 요 단계에서 이탈되는지 여부들,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동향들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지금 샀다, 물렸다, 올라가는 것 같아서 따라 샀는데 물렸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지지권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분기는
삼양식품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출 쪽으로 드라이브를 확 걸어놨기 때문에 이의 변화와 함께 같이 나온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아마 이 어떤 최근에 선방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정도쯤 지지권 보고 실적 발표 전에 한번 여기까지 들어온다. 저거 같으면은 추매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했다가 실적 발표 들어오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쭉 올라올 때 그때 그냥 셋업 이렇게 만들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은 지금 관심이 있는데 라고 하셨는데 2분기 실적대를 보면서 한번 추가로 밀리는 쪽 한 10만 원대 밑에서 한번 자리 잡는 거 보고 거기서 좀 들어갔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딱 탄력 받게 되면 쫙 이런 걸로 한번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어제 말씀드렸던 건 이제 제약 쪽에서 그나마 지금 동국제약이 이게 오타가 났네요. 대원제약이죠. 네. 너무 대웅제약 좋아하다 보니까 대웅제약이라고 떡 들어왔네요. 네. 동국제약, 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쪽인데 바이오 잘 모르겠다. 제약 쪽도 실적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게 되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동국제약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주가는 뭐 아직 그 자리 큰 변화 없네요. 근데 여기서 이탈을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19,300원 이탈하게 되면 추세 무거워집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또 하게 되면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때 나왔던 저항권이죠. 여기 때문에 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돌리게 되면 다음은 얼마래도 한 22,000원대 부분까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틈새 시장과 함께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대원제약. 이거는 많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점에서 한 15,000원대 초반대에서 한 17,500원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재유행합니다. 그리고 또 다 지금 예전과 다르게 정부가 격리시설 쪽에서 저희가 환자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저희가 집에서 관리하고 또 감기약 비슷한 걸로 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번에도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종목이 대원제약이고 이번에 제가 보기엔 예전에 코로나19 수혜 쪽으로 바라봤던 게 진단키트, 백신 이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그때와 다르게 지금 이제 가정치료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가정상비약 그런 관점 쪽에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대원제약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재유행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원제약이 훨씬 더 끌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다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차익 매물 나와서 좀 싸졌을 때 요 정도까지 들어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우측으로 상향 반전되겠죠. 한 17,000원대 밑에 제 바람이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준다. 거기서 들어왔다가 다음에 지금 박스권 하다 상단 보면은 거의 2만 원대 부근 이 정도까지 노리는 전략 이게 어떨까 싶기 때문에 무슨 종목을 너 맘대로 재단하냐? 죄송합니다. 제 맘대로 재단하고 제 맘대로 올라올 때마다 그냥 살짝 팔고 이게 제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쪽을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죠. 짜먹는 거, 콜대 원, 이런 거, 이거 많이 상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DB 하이텍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관심이 저도 높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8인치와 12인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아마 단기간에는 수급 때문에 이게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너무 거친데요.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는 있는데 이걸 지금 들어가야 있느냐는 아마 지금 현재는 실적 발표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TSMC의 동향과 같이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쪽인데 TSMC는 첨단 파운드리 이쪽은 8인치 팹 쪽이다 보니까 12인치도 아니고 8인치. 그래서 많이 저런 올드한 거 이제 언제 써 하는데 감가상각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오는 게 그대로 다 수익으로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12인치보다는 8인치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12인치도 거기서 있는 품목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8인치 쪽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돈이 더 되거든요. 다 이번에 투자해서 12인치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계속 감가상각해서 앞으로 5년, 5년까지는 돈을 받아도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8인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올드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맞춰줄 수 있는 파운드리 쪽의 변화고 거기다가 충분히 지금 나오는 거 족족 다 수익으로 잡히니까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입장으로
포인트 맞고 수익금만 개선되면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눈길은 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은 지난번에 약간 어떤 화장품 쪽이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쪽에서 그래서 아마 맞췄고 단기적인 저항권 돌파해서 쭉 간다. 이거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여전히 이제 중국은 이제 포기입니다. 중국 쪽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중국 말고 다른 쪽에서 북미 쪽이나 뭐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을 쫙 보여주는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같은 가격이라고 보니까 요즘에 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조금 움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화장품들이 성과를 보였을 때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또 이 OEM 업체들이죠. 그런 쪽에서 고개도 살짝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기관들이 그런 뉴스를 먼저 알고 움직이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따라가지 말고 지금 저항선 안착 지난번에도 이런 단계 쪽에서 착 들어왔다가 밀리더라고요. 이번에도 딱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안쪽에 들어와서 좀 버틴다 그러면 시세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를 보실 때 이런 때가 되게 민감해요. 보면은 이런 때는 어디 자리 안 가고 좀 보면서 이렇게 좀 태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아직은 확인할 게 좀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LG전자는 좀 말씀드렸죠. 이거는 실적 잘 발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용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저는 올라올 때 매도 쪽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혹시나 한 10만 원대 왔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 정도도 못 가고 흔들리고 있죠. 네, 10만 원 못 갑니다.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나 다시 한번 9만 5천 원대, 10만 원대 부분까지 쭉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장에서 300억 확전한 거 가지고 좀 얘기할 게 아니라 가전에 대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적에 대한 큰 부분들 본다고 하게 되면 아직은 고민해야 될 게 더 많다.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게 쭉 보여줘야겠죠. 그게 아직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내용들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번 주 나온 종목들 아마 다음 주도 여러 가지 시장의 주도적인 모습들이나 변화 나오게 되면 저희 라이브 시황에서 꼭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반등은 시도하는데 시원치 않은 반등이다. 이러면 또 고민이 많아져요.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시긴 보시되 그래도 제가 너무 많이 하락에 지치다 보니까 솔직히 하락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도 기회를 찾는 쪽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지금 같은 경우도 현금이 하나도 없이 그냥 어차피 뭐 나 지금 안 팔아 그냥 뭐 3년 5년 뒤까지 계속 들고 갈 거니까 뭐 지금 뭐 그렇게 급한 자금도 아니고 안 팔아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이제 반등권이 들어왔는데 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100주씩 뭐 5종목 다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때 현금 하나도 없게 되면 대응의 영역이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조금 팔았다가 나머지 종목들 좀 이용하고 다시 채워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3년 때까지는 다 본전 올 거고 그 뒤에까지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내가 정리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잠깐 빌렸다가 내 계좌에서 나한테 좀 빌렸다가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또 시장에서 움직일 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시장 움직일 때 좀 아깝다는 생각, 뭐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대응을 좀 해보자는 생각, 뭐 이런 것 쪽으로 그냥 잔소리였습니다. 네, 괜히 뭐 잘하고 계신데 어렵고 힘든 시장에서도 딱 멘탈 잡고 잘 대응하고 계신 우리 8.15 여러분들이 너무 화이팅을 외쳐드리고 싶지만 혹시나 요만큼 전략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구구절절 말씀드렸던 내용들 거의 다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주도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또 주 중반 이후에 또 험난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여기까지도 잘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장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또 이런 거 못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뭐 너무 시장에 지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 뭐 반등 좀 들어오고 그러면 한번 그런 종목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여력도 좀 찾으시면서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여기 저처럼 이렇게 보톡스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꾸 누가 권유하더라고요. 여기 주름이 있다, 그거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러면 보톡스를 얼굴에 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이게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음 주는 그래도 좀 힘내시는 한 주가 또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찐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도 덥지만 슬기로운 여름 생활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이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